네, 내 집 마련을 향한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최근 수도권 전세 시장에서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거 수요의 이동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세 매물 급감으로 전세값이 치솟자 불안감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이제 전세 대신 매매나 신규 분양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인근 인접 지역의 신축 단지가 이제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꿈틀거리게 하는 곳은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 수요일의 남자 만나시는 날이죠.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박성일 팀장입니다. 오늘까지 서울은 날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지금 조금 풀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는 그 날이 좀 많이 풀려서 영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좀 춥다 보니까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 특히 A형 독감, B형 독감 이런 거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건강관리 항상 꼭 유의하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항상 좀 고민이 드는 게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 울고 웃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대한민국,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할 거라고 믿는 주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 시장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냐면 전세, 월세 이런 것들 대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매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물 잠김 현상이 보이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는데 작년에 3번 그 대책이 있었습니다. 627 대책이라든지 97 대책, 1015 대책 이렇게 나와 있던 것들이 이게 투기 수요를 막았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저는 이게 막았다라고 본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부동산 특성상 이제 겨우내가 되면 겨울철이 되면 항상 거래량이 줄고 가격의 변동이 좀 폭이 적어지는 그런 시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투기 수요 원천 차단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특히나 초양극화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그렇게 공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부동산 꼭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오늘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강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세미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팀장님 어떤가요? 거의 자리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동안에 전화를 주지 않으시면 진짜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2시에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20명에서 한 30명에서 이제 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명, 50명 이렇게까지도 오시고 심지어는 서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이 부동산 시장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다들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그런 형국이니까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날씨는 춥지만 앞으로 훈풍이 불 부동산 시장 기대하시면서 세미나 꼭 참석해 주신다면 유의미한 시간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전화로 꼭 연락 주셔서 지금 바로 세미나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나라 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내 집 마련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 집 마련에 저희 부동산 가이드도 함께였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이제 다른 강의 설명도 들어볼게요. 경매 이야기인데요. 경매 강의는 세미나와 비교해서 이제 색깔이 좀 확연히 다르잖아요. 인기 좀 어떤가요? 경매 자체는 항상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이 좀 강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다 나눠지는데 유독 이 강의만큼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매 물건 자체를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기보다는 인적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정보를 얻기 마련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경매를 통해서 500억 자산을 달성하신 분이고 지금 이 500억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자산이 증식되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자산도 금방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해 보신다면 경매 세미나, 경매 강의 참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됐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무료로 1회 한정으로 해드리고 있는 한정 강의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각 강의가 장소는 같지만요. 날짜와 시간이 다르니까요.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럴 때 이제 메모해 두셨다가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다면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이슈분 열어볼게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2026년 올해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흐름들을 또 미리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인지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박스경제TV를 시청하시다 보면 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좀 넓게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시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도 능력이 출중하셔서 제가 따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인지를 하실 거라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 그리고 어디가 좀 좋아질까는 세미나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세미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좀 고민하려면 앞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2025년 11월 기준으로 그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84 타입이라고 하죠. 34평 기준으로 평균 분양가가 서울은 17억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이고 이게 지금 그 중상급지 지역에서는 거의 한 19억 이렇게까지 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경기도라든지 인천, 부산, 대구, 세종, 전남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지만 지금 결국에는 서울하고는 2배, 뭐 많게는 4배까지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은 점점 지역별로 양극화,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서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는 결국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고 그만큼 또 여기가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에너지, 시너지가 날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값 10억대에만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생길 텐데 2026년에 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보시면 뭐 서울의 분양가가 뭐 몇 억을 돌파했다, 뭐 전국적으로는 얼마를 돌파했다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곧 있으면 앞자리가 2로 바뀔 겁니다. 서울의 분양가 20억 돌파했다, 충격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억대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경기도 전반적인 전체적인 지역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니까 얘도 10억대를 돌파하게 되면 수도권의 집값 이제 만만치 않겠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전남이 꼴찌예요. 그 전라남도가 꼴찌인데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양가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공사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 현실이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뉴스 헤드라인 제가 종합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서울의 대형 아파트값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 동안 10% 상승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특히나 공급 감소에 대한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48주 오른 서울. 우리가 흔히 1년을 52주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48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1년 가까이 계속해서 집값이 올랐던 서울인데, 부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12주, 그러니까 거의 석 달 동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 서울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을 피해 가지고 부산으로 넘어간 그런 자본들이 계속해서 집값을 견인하고 있는 추세고, 그 부산 안에서도 이제는 부동산 투자하면 되겠구나, 부동산에 뛰어들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본들이 점점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야금야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꿈틀대는 그 속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아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전세나 월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세 월세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으로 정리가 되냐면, 아까 오프닝에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 월세 더 이상 이제 올라가고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집 살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들에만 한정이겠지만 지금 대출이 조금 막혔죠.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좀 보태줄게 하면서 거의 뭐 3억부터 뭐 많게는 뭐 10억 이하까지 그런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물량이 소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2025년에 대책이 총 3번 발표되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6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그리고 10월 달에 한 번 총 3번의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대책 발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대출 규제였습니다. 이 대출을 틀어막음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과중되었던,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높았던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명목 하에 이 대책을 발표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 부동산 과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공급이 부족하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사는 게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접근하다 보니까 규제 막차를 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6.27 대책이나 9.7 대책, 10.15 대책, 가장 마지막에 됐던 이 10.15 대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발표하면서 다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들이 지금 묶여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해가지고 서울의 일부 지역, 경기의 일부 지역, 이렇게 지금 뭐 2월 달에 또 토호제가 해제가 되냐 마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걸려 있으니까 주택 시장이 약간 불안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날씨에 대한 부분을 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2월 달, 3월 달, 뭐 많게는 뭐 여름, 이때쯤 되면 또 한 번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부동산 접근 안 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10 대책이라 그래서 지난 정부 때 그 주택 공급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그리고 이제 미분양 주택,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게 27년 12월 말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수 배제 물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채를 더 사도 이걸 주택수에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신축 투자 물건들이 굉장히 성행하였고, 실제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렇게 주택수 배제되는 물건들을 구매를 함으로써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고도, 만약에 다주택자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라든지 뭐 양도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잘 팔렸다라는 거죠. 실제로 재개발 현장에서 이런 것들 투자하셔가지고 이미 돈을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지금 이런 물건들, 6억 이하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이런 물건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헌터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물건들 어디에 똘똘한 거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은 세미나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석해 보시고요. 돈이 좀 되시는 분들, 자본이 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똘똘한 한 채에 접근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내가 좀 덜 상급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현금 자산과 그리고 부동산 자산을 결합해서 더 좋은 급지로 이동을 하는,
아니면 좀 더 전투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처분을 해서 내가 월세살이를 해도 상급 지역에 재개발지, 재건축지를 들어가겠다. 이런 명목 하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똘똘한 한 채는 지지난 정부에서도 좀 유행어였지만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요. 신혼부부하고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10억 이하의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특례 대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했을 때 이 기준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 가격에 부합되는 아파트 단지를 찾아서 지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 지인들도 그렇고 제 지인의 지인들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면 30대입니다. 30대. 그리고 뭐 좀 빠르다 싶으면 좀 늦었다 싶으면 40대 초반까지도, 정말 빠르다 싶으면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도 직장을 좀 일찍 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벌써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구축 아파트들이 매수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은 계속해서 야금야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둘씩 소진되다 보면은 내가 샀던 금액보다 더 싸게 팔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억에 산 아파트를 이걸 중고가 됐다 그래가지고 9억에 팔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못해도 10억 5천은 받아야지. 만약에 너무 안 올라가지고 막 한 4, 5년 지났을 때 그래도 그냥 10억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만약에 10억 이하라 그러면은 팔지 않겠다. 이런 주의가 항상 깔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 집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월세살이, 전세살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더 어려워질 겁니다. 주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산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들로 많이 들어가셨죠. 근데 이것도 지역별로 지금 덜 오른 데가 있고 더 오른 데가 있습니다. 이 더 오른 데라고 하는 것은 오버슈팅이라 그래가지고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좀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물론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3년에서 많게는 뭐 7년, 뭐 10년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때라도 살 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신축 아파트 매수는 지금도 괜찮은 접근 방법이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매수해가지고 이걸 갭으로 전환을 시키는, 뭐 애초에 갭 자체도 안 되죠. 이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실거주 투자 겸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 2026년과 2025년의 그 전략은 동일합니다. 다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이 일시대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수배제 신축 투자 물건은 이미 많이 소진이 되었고, 지금 주요 현장지에서는 거의 이제 없다시피 한 상황이니까 물건 없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훨씬 높아진 금액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이 구축 아파트 매수하는 거 역에서 가깝고 살기가 좋은 곳, 업무지구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무조건 올해는 내 집 마련 꼭 하셔야 된다. 이게 전략입니다. 만약에 내 집이 없잖아요? 그럼 정말 큰일 납니다. 나중에 전월세방 전전하면서 내가 대출을 더 받아야 되고 돈을 더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 뭐 저축이나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집 때문에 살아야 되는 그런 라이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똘똘한 주요 재건축과 재개발.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고, 중급지의 신축 아파트 매수. 뭐 이문이나 휘경이라든지 뭐 청량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 덜 오른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실거주 투자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5월 달이 되면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 다주택자 2채 가지고 계신 분, 뭐 3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뭐 중과가 20%, 30%씩 각각 되는데, 이게 지금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5월 달 되면은 유예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겠다. 이런 지금 뉘앙스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좀 그 사전에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과세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세금 내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매물을 잠궈버린다는 거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굳이 급하게 팔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 팔아서 내가 문제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잃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팝니다.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매물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살려고 계속해서 웃돈이 올라가겠죠.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상급지 같은 경우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양극화인데 초양극화 벌었다가 초초양극화까지 굉장히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풍선 효과로 거기라도 못 가면 여기라도 가자.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큰 이슈입니다.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인데,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 구성원들을 만드는 그런 선거잖아요. 이 선거에서 포퓰리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지하화를 해주겠다, 뭐 용적률 특혜를 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다 깔려 있을 거예요. 뭐 전부 다 믿으시면 안 되고, 과연 현실성이 있는 공약인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 선거지만 결국에 중앙정부에서도 간섭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면서 우리는 이렇게 선심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정부다.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특정 정당에게도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헤드라인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서울을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불이 번지기에는 아직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고 지금 뭐 여러 외부 요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결합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좀 계속해서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분양가가 19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중급지, 중하급지 이런 지역이 아니라 중상급지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한 몇 달 사이에는 조금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데, 결국엔 이 앞자리가 2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2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게 된다라는 겁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분양가, 그러니까 평당가인 거죠. 이 평당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2015년에는 평당 2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34평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6억 8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불과 한 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4평의 분양가 평균이 7억이 채 안 됐다라는 거죠. 신축 분양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24년도에 지금 거의 2배가 넘었죠.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 4,6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산을 대충 해보면 결국엔 뭐 한 10억 초반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거의 2배가 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2020년도에 5천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34평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대략 17억 정도의 수준인 거고요. 아까 제가 평균 분양가 말씀드릴 때 17억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7억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2026년에 5,750만 원이 대략 19억대 정도 수준이 됩니다. 벌써 이 예상치에 부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27년부터 2034년까지 계속 쭉 올라가다 보면 중상급지의 평균 분양가가 1억 1,70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34평, 국민평형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못해도 30억대 중반은 내야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가가지고 내가 근로소득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 돈을 내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한정적입니다. 전문직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내가 34평 기준의 분양가를 그대로 돈을 주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것이냐, 뭐 분담금 이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할 걸. 그때 할 거리라는 게 또 10년 뒤에 벌어질 일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입주 물량 예상치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어떻게 버텼습니다. 근데 지금 10분의 1 토막 나거든요. 올해 볼만할 겁니다. 로또 분양, 뭐 아니면 어디에서 분양이 벌어진다 그러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
지금 202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0채 정도, 그리고 28년, 29년에는 3,000호, 뭐 29년도에는 1,000호가 채 되지 않는 그냥 분양 물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거의 진짜 낭떠러지다 못해 떨어지는 게 안 보일 정도입니다. 나는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지면에 닿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4년 동안 벌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신다 그러면 꼭 부동산 투자 놓치지 마시고, 특히 서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빠르게 접근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주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이게 10년 단위 그래프입니다. 이게 2021년도 6월 달인데 여기가 최고점이었어요. 종전 최고점이었습니다. 이때가 3,000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3,300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오늘자로 4,700 넘었거든요. 코스피가. 이게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좋죠.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뭐 기업의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을 잘 받았구나. 우리가 저평가였지만 앞으로 이제 평가를 높게 받아서 높은 밸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지만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주식입니다.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갔잖아요. 이거 당연히 조정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얘는 굉장히 유동성이 엄청난 그런 시장이에요.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차익을 보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많고요.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 조금만 더 넣어놓을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찌됐건 간에 이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계속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올라가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그만큼 더 우리나라 경제 시장을 좀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무서운 건 언제나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갑자기 인물이 하나 나와서 좀 이게 뭐야?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래 보시면은 저는 집 사려고 주식하는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주말에 우연치 않게 TV를 잠깐 틀었었는데, TV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TV를 틀었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주식 방송의 앵커입니다.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 주식하는 분도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라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공언을 한 거예요. 물론 연출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뭘까?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사고 입고 먹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 장기적인 플랜 중에 하나가 집을 사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역사는 항상 과거를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종의 뭐 수레바퀴, 한 바퀴 도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1년도 6월 달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스피의 고점,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중과를 뭐 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았어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주택자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때 팔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다라는 얘기죠.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매물의 잠김 현상이 일어났고 불장이 왔었습니다.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쇼크를 받아가지고 시장이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산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저금리 시장이었고 지금은 조금 금리가 높죠. 그리고 실제로 주담대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에 규제가 걸려 있고, 그리고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때보다는 좀 이자라든지 원리금 갚아 나가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금액이 그만큼 더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이 유사한 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5월 달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거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겠죠. 제가 마지막에 물음표를 이렇게 지어놨지만 결국에는 아까와 비슷한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준비하는 게 가장 적합한 타이밍인 거고요.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다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2026년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에서도 다주택자분들께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좀 한마디로 축약을 해보자면 양극화의 본격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값뿐 아니라 이제 전월세 시장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상승과 또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가 됐었죠. 규제와 더불어서.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이제 또 어느덧 한 해가 새롭게 밝았습니다. 올해는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여전히 이 앞에 보이는 상황은 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좀 접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도 열려 있지만요. 오프라인 자리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이제 세미나 이야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제와 날짜, 시간, 장소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주제는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제보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메모해 두셨다가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강의가 있죠.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와 이제 세미나는 워낙 결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맞춰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매도 이제 장소는 같고요. 날짜와 시간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 꼭 메모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각각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이렇게 이슈 강의까지 들어보셨고요. 이제 저희 이슈 이야기 나눠보는 동안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저에게 또 접수를 주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821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마포에 몸테크를 하고자 구축 아파트를 알아봤는데요. 예산은 15억 이내, 평형은 20평대로 선택을 하자니까 이 상록 아파트와 마포 현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포에서 지금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동마포 권역 중에서 그 가치 평가가 아직 덜 된 구축 2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2개를 찾아보셨다라는 건 그래도 공부가 좀 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지인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두 단지인데 이 두 단지 중에서 제가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포 현대가 훨씬 집값이 더 빨리 오를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왜 그렇게 결론을 지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포 현대와 염리동 상록 같은 경우에는 이 공덕역하고 대흥역 사이에 위치한 이 염리동 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마포 현대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있고 염리동 상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리동 상록이 마포 현대보다 항상 1, 2억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한 12억이다. 이쪽이 12억이다 그랬을 때 여기는 한 10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염리동 상록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10억 초반, 뭐 한 13억, 14억 이렇게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마포 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4억 넘었을 겁니다. 뭐 15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차이가 뭐냐면 호가 기준이거든요. 호가.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1억씩 차이가 나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재건축은 마포 현대가 더 빨리 됩니다. 그리고 이 마포 현대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한 20% 정도 낮을 거예요. 염리동 상록보다. 얘가 아마 한 200% 초반, 210% 정도가 된다고 치면은 얘는 한 190%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 차이가 뭐가 그렇게 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심지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방정부, 서울시의 정책이 껴있는 곳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안전진단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금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염리동 상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마포 현대를 들어가야 되겠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이쪽에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특히나 지금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신혼부부시잖아요. 신혼부부가 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가셔서 몸테크를 하신다 그랬을 때 앞으로 나중에 굳이 상급지를 찾아가지 않아도 중상급지에서 지금 상급지로 넘어가는 마포의 위상을 그대로 온전히 수혜를 입고 가실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이 동마포 권역인데 여기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게 마자일이라고 하죠.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여기가 예전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조합원 분양가가 7억이었어요. 34평 기준으로. 7억대였는데 지금 여기가 33억의 실거래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변모가 될 것이냐면 40억대 아파트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당 1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아파트가 얼마냐라고 따져봤을 때 평당 5천만 원대, 6천만 원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한 6천만 원대 되겠네요. 6천만 원대 정도 수준이 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신축으로 변모했을 때 과연 얼마인가 이런 거를 따져본다면 재건축이 그나마 좀 빨리 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상록보다는 마포 현대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두 군데 다 구릉지이고 하나는 가로고 하나는 세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이제 신축 단지가 껴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마포 현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제 또 재건축이 이어지는 그 아파트가 하나 또 껴있기 때문에 같이 변모될 것이냐 아니면 좀 한참 있다가 20년 뒤에 재건축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결국에 마포현대 만약에 선택하신다고 하더라도 두 군데는 꼭 다시 한번 다녀와 보시고 실제 안에도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선택은 마포현대입니다. 네, 고민하시는 두 곳 중에서 이제 팀장님께서는 마포현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번 직접 가보시고요.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이어서 또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081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양 이동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34평을 보유 중입니다. 10년 전쯤에 4억대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15억에 거래되는 듯합니다. 모아타운 C구역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기다렸다가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맞을까요? 꼭 답변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굉장히 저희 상담 중에 요청 많이 오는 자양동입니다. 10년 전쯤에 4억대였었네요. 자양동이. 지금은 굉장해졌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10억 정도의 차익이 생기신 거고요. 지금 15억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15억은 호가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10억대 초반까지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200세대 미만의 그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차 공간도 부족할 뿐더러 여기가 대부분 다 빌라촌이 껴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좀 낙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가 재건축이 지금 당장은 불가한 아파트입니다. 일단 30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97년식 준공이고 그리고 세대수가 작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건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썼다라는 거죠. 30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건축은 불가능한데 자양 이동 지금 C구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이 자양 이동 A구역이고 여기가 B구역이고 여기가 C구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 구역에서 3개의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모아타운으로 추진이 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C1, C2, C3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C3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C3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노후도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모아타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노후도가 어느 정도의 충족이 되냐라고 살펴보니까 2월 달경쯤에 노후도가 충족이 된다라고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윗단에 있는 1번 구역과 2번 구역이 먼저 진행이 되지만 C3 구역도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 B 구역 같은 경우에는 5개 구역이고 A 구역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구역인데 지금 상황이 B 구역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B구역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올해죠. 올해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있으면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이 대문짝만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A에서 C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C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시청자님들이 모를까 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학군지입니다. 학군지.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뭐 학업성취도라고 예전에 구분을 해놓는 게 있었습니다. 이 학업성취도로만 따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중학교가 높죠. 중학교가 높고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고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서울에서 워낙에 뭐 학구열이 높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뒤처질 수는 있으나 여기가 이제 나중에 주거 시설이 변모가 된다 그랬을 때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학군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A구역 같은 경우에도 초품화 아파트 단지로 탄생을 하게 되면 이 라인 지금 이 라인이 학원가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뭐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상가를 짓잖아요. 그 상가에 학원가를 형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뭐 반대쪽 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좀 세가 싼 지역에 학원가가 밀집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 대치동 라이딩을 하든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지금 갖고 계신 이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라는 겁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원래 재건축을 들어가게 되면 대지 지분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재개발에서 대지 지분을 면밀하게 따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 평가를 할 때 대지 지분만 갖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중심을 또 보고 그리고 평균 거래가를 보고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가격을 매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라는 것은 항상 KB 부동산 시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따져보고 그리고 대지 지분도 따진다라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모아타운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이 대지 지분은 안 놓고 본다라 그러면 이 부동산 시세 같은 걸 보게 될 텐데 그리고 실거래가를 보게 될 텐데 여기가 모아타운 C구역 중에서는 가장 감정가가 높게 책정이 되는 그런 건물이 될 겁니다. 특히나 여기가 뭐 200세대가 채 안 된다 그랬는데 한 대략 150세대 정도라고 치면 이 150세대 정도 중에서도 평형이 가장 높은 평형부터 낮은 평형까지 쭉 우선순위가 매겨져요. 그러면 뭐 1등부터 뭐 150등까지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을 때 여기가 34평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저도 미지수지만 만약에 34평이 예를 들어서 한 300세대가 나왔다. 그랬을 때 여기 살고 계신 아파트 입주민들, 그러니까 주인들이죠. 주인들은 다 34평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떻게 변모가 되느냐? 한강변 아파트로 변모가 되거든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양 4동 같은 경우에는 성수 5지구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여기가 성수 1, 2, 3, 4죠. 여기가 5지구인데 지금 여기가 3동을 건너뛰고 6지구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럼 6, 7, 8이 되는 거겠죠. A, B, C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8구역으로 퍼즐을 맞출 이 C구역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파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기다렸다가 한강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만약에 내가 처분을 하고 어디를 딴 데를 옮겨가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처분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한강변 아파트를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잠시 보류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미래 가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광진구청 신청사가 일단 들어섰죠. 동서울 종합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곧 있으면 코엑스처럼 바뀔 겁니다. 아니면은 뭐 반포에 있는 고속터미널 같은 그런 모양새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다가는 뭐 그 일종의 회사 같은 것들, 오피스 시설들 같은 것도 같이 끼게 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다리 건너편에 누가 있느냐인데 이 다리 건너편에 잠실이 있고 바로 맞은편에는 청담이 있고 그리고 이쪽 편에는 압구정이 있습니다. 물론 압구정은 직접적인 생활권까지는 못 갈 수 있지만
이 맞은편에 잘 사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미래 가치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요즘 자양 이동이 왜 이렇게 뜨는 거야? 뭐 아니면 뭐 자양동 전체가 왜 이렇게 뜨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한강이기 때문이에요. 한강. 한강변이라서 계속해서 뭐 별 5개를 주는 겁니다. 이곳이 지금 평당 뭐 대지 지분만 따진다 그러면은 땅 가격만 평당 1억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들이.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굉장히 좋은 물건이니까 계속 보유하고 계셨다가 처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끌고 가셔서 신축 아파트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유 의견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도 쪽은 이제 확실한 계획이 있지 않는 한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랄게요. 빠르게 문자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3395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개봉동 현대아파트 44평 실거주 중입니다. 5년 전 9억 조금 넘게 구매를 했는데 지금 가격 비슷합니다. 처분하고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빠르게 도와주시죠. 일단 개봉이라는 지역이 이걸 서울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조금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이런 좀 약간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나서 일단 가격이 안 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지금 규제에 묶였기 때문에 오를 수 없는 그런 구조인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5년 전하고 지금 가격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한 번 쭉 떨어지고 나서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9억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호가는 조금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평형수가 44평이시면 여기가 역세권 아파트인데 이쪽이죠, 이쪽. 개인적으로는 처분 의사가 있으시고 평형수를 좀 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처분하시고 나서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광명이나 고척으로 넘어가시는 경우예요. 얘네는 지금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예,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처분하신다는 가정하에 들어오신다 그러시면은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처분하신다 그러면은 처분하시고 나서 영등포나 아니면 영등포 근처에 있는 곳들로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개봉동 자체가 뭐 호재가 있고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본다 그러면은 거기서 계속 머물 것이냐 옮길 것이냐인데 영등포 자체도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수를 좀 많이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당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데를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현금을 더 보유하고 있고 뭐 못해도 5, 6억은 더 들고 있어야 되죠. 심지어 이걸 더 들이더라도 30평대를 올까 말까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냐? 여기는 안 되거든요. 여기서 오신다 그러면 좀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이쪽으로 오신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세미나에 참석할 의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도 쪽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빠르게 세미나와 경매 강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미나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요즘 숫자가 워낙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빨리 연락 주셔서 세미나 참석하시길 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오전에 경매 강의가 있는데 이 경매 강의 놓치시면 진짜 2026년 후회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기회 얻으셔서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질의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강의가 날짜와 시간이 다르니까요. 혹시 메모 못하신 분들이라면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셔서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세미나가 나가고 있습니다.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 1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메모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곳 다 장소는 같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여러분 정말 기온 많이 내려가서 많이들 추워하시는데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식사 든든히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